안녕하세요. 로안의 CTO 임도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디지털 치료제와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치료제라는 용어 자체가 무척이나 낯설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제에 AI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로안에서는 디지털 치료제에 AI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넘어갈게요. 디지털 치료제는요, 식역과적인 질환을, 그러니까 우울증, 이명, 치매 같은 그런 식역과적인 질환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뇌와 신경에 자극을 주어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결국은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치료 컨텐츠를 환자가 사용하고 그런 사용함을 통해 가지고 질환을 치료하는 소프트웨어를 디지털 치료제라고 합니다. 약간 낯설죠. 그래서 실체는 이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억력 게임, 집중력 게임, 시공간력 게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역시 저희 로안의 제품에 대한 그런 캡처한 사진들입니다. 결국 소프트웨어로 이런 것들을 수행함으로써 이런 신경과적인 질환들을 치료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유사 개념 보면은요,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의료,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제 이런 게 있고요. 차이점 보면 디지털 치료제가 되려면은요, 그러니까 임상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인 성과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거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임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약적 승인이 되고, 결국 이런 디지털 치료제가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그다음에 환자가 이를 사용하는 그러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DTX 사를 보면 여기에 있는 표들은요, 영국에서 지금 이런 디지털 치료제를 위해서 임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승인난 리스트이고요. 아마 22년도 그 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요. 그 식약처 승인 받기 위한 확증 임상 그 승인에 대한 그런 그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요. 작년 경우에 지금 불면증에 대한 디지털 치료 두 개가 지금 식약처 승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DTX 장점 보면은요. 기존 신약 대비의 개발 기간이 40%, 그다음 비용은 90% 적게 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미국에서는 40개, 국내에서는 2개가 허가된 상태이고, 그다음 높은 안정성. 보통 복약하는 그런 약들을 먹으면은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래서 안정성에 대한 게 상당히 크게 신경을 쓰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 사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반 복약하는 약보다는 안정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습니다. 보통 신경과적인 우울증 병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고 길면 1시간 정도인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집에서 일단 그런 공간적인 그런 제약을 벗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마다 자주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디지털 치료제는요, 그러니까 실제 치료사 상담사의 치료 방법을 소프트웨어 구현한 거고, 뭐 치매라든지 우울증 이명, 실제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치료사가 인지 중재 치료를 사용하고요. 우울증이나 이명 같은 경우에 인지 행동 치료를 그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소프트웨어 구현한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소프트웨어의 디지털 컨텐츠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치료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디지털 치료제라고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디지털 치료제라는 용어 자체가 널리 퍼져 있진 않아 가지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아직 그 인지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DTX는요, 디지털 치료제의 약자이고요. DTX와 AI에 대해서 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작년 7월 8월에 나온 건데요. 아예 문서의 목차를 보면은 아예 인공지능이 이렇게 4개의 목차 중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요약을 하면요.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라면은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처방을 하고, 그다음 환자가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그 페이는요, 이거는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건강보험에 일단 임시 등재 대상이 되는 건요, AI를 사용하고 의료 기술이 있으면서 효과에 대해서는 잠재성이 있으면 그걸 혁신 의료 기술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를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구현하면 혁신 의료 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 의료 기기로 인정이 되면은 건강보험에 임시로 등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혁신 의료 기기를 사용해서 질환이 낫는다는 거를 증빙을 하면, 그래서 잠재성이 아닌 유효성이 있다는 걸 보이면은요, 이제 건강보험의 정식 등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DTX의 AI가 필수입니다. 필수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환자 맞춤형 처방이 가능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요, 환자를 진찰하고 그다음 환자에 대한 상태에 따라 가지고 처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디지털 치료제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그냥 그거로 주어질 경우에 뭐 환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똑같은 소프트웨어보다는요, 똑같은 컨텐츠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환자의 질환 상태에 맞는 그런 치료 컨텐츠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이 아니라면 증상이 다른 모든 환자한테 이러이러한 컨텐츠들을 동일하게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디지털 치료제이려면 정부에서도 AI가 필수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개인 맞춤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개인 맞춤형 요 부분을 AI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안넷의 그 AI를 설명드리기 전에요. 딥러닝을 리마인드를 할게요. 이건 전부 다 이미 여기에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요. 딥러닝 보면은요, 여러 가지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다음 강화학습이라든지 뭐 LLM이라든지 생성형 그런 것들이 많지만은요, 전부 다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고 그리고 이 얘기는 입력에서 출력을 하는 그 릴레이션, 매핑을 학습한다는 여기선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습하기 위해서는 입출력 데이터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DNN이 있으면 입력을 출력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고양이 이미지 주고 그다음에 고양이에 대한 0, 강아지 이미지를 주고 강아지에 대한 1, 다시 고양이를 주고 그다음에 고양이에 대한 0, 그다음에 강아지 이미지 주고 강아지 1.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은요, 새로운 고양이 이미지를 줬을 때 출력되는 값은 고양이에 해당되는 0을 출력합니다. 지금 학습시킬 때 보면은요, 고양이와 그 입력과 출력에 대한 관계는 주지 않고 이 데이터 쌍을 가지고서는 계속 반복해서 학습했더니 이 DNN이 이 관계를 그 관계를 학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활용하는 예를 보면은요, 음파를 그런 텍스트로, 그다음에 음성 인식이죠. 그다음에 시스템 데이터를 정상 비정상이다, 현재 바둑판을 보고 다음수 이게 알파고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헬로우를 안녕하세요. 전부 다 입력과 출력에 대한 관계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딥러닝이 잘 된다는 그런 예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이게 골절이 아니야. 흔히 말하는 의료에서 많이 하는 이런 진단 AI의 진단 AI 이런 딥러닝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생성형 AI, 챗GPT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앞에 문장을 주면은 이 문장 뒤에 올 다음 가장 적절한 단어가 무엇이야? 정확히 토큰이죠. 어쨌든 이 단어라고 그러면요, 이거 역시도 LLM조차도 이런 입력과 출력 관계를 학습한다 해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DTX를 위한 AI를 보면요, 일단 진단 AI와 치료 AI가 있습니다. 진단 AI는요, 어떤 데이터를 주고 거기에 진단을 합니다. 이것이 질환이 있어 없어 아니면 골절됐어 안 됐어. 그리고요, 이런 예는 이미 수없이 많고요. 그다음에 논문도 그렇고 이게 이미 상품화된 것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치료 AI는 아직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한 인공지능 보면요, 환자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제에서는 치료 컨텐츠를 환자한테 제시를 하고 이거를 수행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환자 상태일 때 어떤 치료 컨텐츠이면은 이 환자한테 그 치료 효과가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입력이 환자 상태이고 그 다음에 출력이 치료 컨텐츠가 되는 이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AI로 모델은 어쨌든 간에 뭐 어떤 모델이든 간에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AI를 학습해 가지고 DTS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와 거기에 따른 치료 컨텐츠 요 입출력 사항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디지털 치료제 DTX와 AI 데이터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DTX이려면 디지털 치료제이려면 AI가 있어야 되고요. AI가 있으려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AI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으려면 디지털 치료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디지털 치료제가 있으려면 다시 AI가 있어야 되고 다시 데이터가 먼저 있어야 되고 다시 디지털 치료제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순환적인 의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만들어야 돼? 여기가 상당히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요, 그 디지털 치료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환자 상태와 그 환자 상태일 때 치료 컨텐츠 이런 데이터 쌍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이터는요. 그러면요, 이 환자한테 이런 데이터 컨텐츠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대안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데이터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환자한테 어떤 컨텐츠를 플레이하면 그 플레이 점수, 인지 중재 같은 그런 게임 같은 경우 보면 인지 게임이 있어가지고 기억력에 대한 게임을 제시를 하고 환자 그 게임을 했을 때 게임 컨텐츠를 플레이했을 때 플레이에 대한 점수 아니면 플레이한 시간 같은 그런 점수는 거의 없지만요 있습니다. 저희 로안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미트라는 과제를 3년짜리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완료가 됐고요. 미트라는 과제는 디지털 컨텐츠 사용이 그러니까 인지 그런 게임들이 경도인지 장애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과제입니다. 경도인지 장애는요, 그러니까 치매 전 단계입니다. 보통 치매가 시작되면은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고요. 대신에 치매까지는 아니고요. 뭐 기억력이 저하된다든지 계산력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경도인지 장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경우에 꾸준히 치료를 하면은 반대로 경도인지 장애가 있을 경우에요. 이거를 잘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5년 뒤에 치매로 갈 확률이 70%입니다. 아주 확률이 크죠. 그런데 이거를 치료를 계속 하면은요. 그 치매로 가지 않을 갈 확률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치매로 가게 된 경우에는요. 치료하는 거는 지금 나와 있진 않고요. 대신에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경우에 꾸준히 치료해 주면은 치매로 가지 않을 그렇게 그 가능성이 아주 무척이나 커집니다. 그래서 이 미트는요. 그런 경도인지 장애 환자에게 그런 인지 게임들, 인지 컨텐츠들을 사용하게 했더니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더라라는 거를 연구하는 과제였고요. 이 과제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데이터 치료제는 아니었어요. 단지 효과를 보기 위한 거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고 그다음 소프트웨어를 환자에게 사용을 함으로써 실제 효과 있다는 그거를 이미 증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구했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AI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AI를 가지고 슈퍼브레인이라는 그런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뒤에 설명해 드리면요. 그 로안의 슈퍼브레인 덱스는 현재 24년 1월 2달 전부터 식약처의 승인을 받기 위한 확증 임상에 들어갔고요. 올해 6월이나 7월 정도에 확증 임상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그걸 분석해서 논문으로 내고 그걸 식약처에다가 신청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슈퍼브레인을 개발을 했고 다시 슈퍼브레인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다시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로 AI가 더 개발을 더 강화하고 개선하고요. 그를 통해 가지고 이후에 이런 DTX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치료제가 있으려면 AI가 있어야 되고 AI가 있으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있으려면은 디지털 치료제가 있어야 되고 이 관계를 이 순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요. 참 미트라는 그런 과제를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AI를 개발을 하고 다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런 순환 관계를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요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AI를 만드는지 그 AI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디지털 치료제가 AI한테 원하는 거는요 그 환자에 맞는 치료 컨텐츠를 의사한테 추천해 줘입니다. 보통 컨텐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임상에 들어갔다는 그 슈퍼브레인 덱스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 컨텐츠가 약 6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실제로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한테 그 슈퍼브레인 덱스를 사용하면서 이러이러한 컨텐츠들을 집에 가서 수행을 하세요라고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환자의 상태는 알겠지만요. 각각의 그런 컨텐츠들을 일일이 골라가지고 처방하는 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AI가 있어서 이 중에 이 환자한테는 이러 이 컨텐츠들을 처방을 하면은 무척이나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라고 추천해 준다면은요. 그거는 의사분들한테 이런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할 때 무척이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거는 일종의 기존의 그 딥러닝 같은 경우에도 많은 태스크들이 있죠. 뭐 영상 인식, 연상 분류,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뭐 회귀라든지, 뭐 생성이라든지, 뭐 그랬는데 그 태스크들 중에서 추천 시스템, 리커멘데이션 시스템과 무척이나 유사합니다. 추천 시스템 작업을 보면은요, 사용자와 아이템의 조합의 평가를 예측하는 게 추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밑에 있는 그림 보면은요, 세로는 M, 가로는 M이잖아요.
한쪽은 보통 유저, 한쪽은 보통 그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M이 유저라고 하면은 유저의 수 1000명. 그다음에 아이템의 개수 예를 들어 영화라고 그럴게요. 영화 1000개. 그러면 1000명의 넷플릭스 구독자가 있고 그 1000명이 각 넷플릭스의 1000개 영화를 봤을 때 그러면 이 매트릭스 크기가 세로 1000개, 가로 1000개. 그렇다면 여기에 모두 있는 셀의 개수는 1 0 곱하기 1000이면 100만 개가 되겠죠. 그래서 특정 유저가 특정 영화를 봤을 때 레이팅이 얼마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은 그 레이팅이 있는 것들은 전체 100만 개 중에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요. 이 여기에 이런 매트리스 중에 값이 채워져 있는 경우가 약 10%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00만 개 중에 약 10만 개 정도는 레이팅이 있어. 그렇다면 레이팅 되지 않은 나머지 90만 개에 대해서 레이팅을 예측해봐 라는 게 보통 회귀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보통 추천 시스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방법들을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유저와 책을 가지고 본 건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컬래버리티브 필터링은요. 어떤 특정 유저가 특정 책을 봤어요. 그런데 다른 유저가 있는데 그 다른 유저가 어떤 유저랑 상당히 유사하대요. 그러면 아마도 비슷한 책을 좋아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유저가 비슷한 유저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선호했던 레이팅을 높게 줬던 그런 방법이 컬렉티브 필터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어떤 유저가 어떤 책을 읽었어. 그런데 좋았어. 그러면요. 그 책과 유사한 책을 추천하는 거. 그러니까 유사한 거를 찾는 건 동일한데요. 유사한 사람을 찾는 걸 기반으로 할 거를 컬래버리티브 필터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아이템이 유사한 걸 찾는 거를 컨텐트 베이스드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디지털 치료제에 적용하려니 이제 이 관계는 그거가 되죠. 유저는 환자가 되고요. 책은 디지털 컨텐츠가 됩니다. 치료 컨텐츠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는 이제 사용자가 비슷한이었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환자, 무엇을 갖고 비슷한 환자라고 찾죠? 예를 들어 감기 환자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감기 환자 같은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나이,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체온, 그 다음에 증세, 이 정도? 그걸 가지고 비슷한 걸 찾아서 거기에 적절한 약을 처방하는 게 가능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반대로 우측에 컨텐트 베이스드라면요. 이 환자한테는 이런 감기약을 처방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비슷한 감기약을 처방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추천 시스템의 방법들이 사실상 DTX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뭐 저하 정도, 질환 저하 정도가 유사하다. 근데 그 저하 정도를 어떻게 찾지? 그 다음에 처방한 거는 사실상 사용자 고른 게 아니고요. 의사가 처방한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로안에서는요. 이런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AI 모델들을 서베이를 해봤어요. 가장 유사한 것들이 리커멘드 시스템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모델들을 가져다 사용하기는 이건 못한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불가하다고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치료제의 치료 AI의 그 다음에 치료 A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도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이러이러한 환자한테 이러이러한 디지털 컨텐츠를 처방했다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까 그 순환 구조랑 동일해요. 디지털 치료제가 있어야지 치료제를 처방했다는 그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있어야 AI가 있고 AI가 있어야지 그 디지털 치료제가 개발되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치료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없고 데이터 없으면 AI 연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서 로안에서는 이런 디지털 치료제를 위한 아예 모델을 자체 개발하자, 연구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건요. 모든 잠재값과 그 다음에 측정된 observed value라고 하는데 이 두 개 보면요. 잠재값에는요. 모든 물체,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 약이라든지 거에는 전부 다 잠재된 값이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측정은 불가하고요. 관찰된 값을 통해 가지고 추론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감기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환자 안에는요. 감기의 심각한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측정된 값은요. 어떤 물리적인 장치를 통해 측정합니다. 예를 들면 감기 환자한테 측정된 체온,
내지는 증상, 뭐 기침이 많이 나요, 머리가 아파요, 이런 거죠. 그리고 의사, 전문가는요, 그런 환자의 측정된 값을 가지고 그 내부에 있는 잠재된 값을 추정합니다. 그 잠재된 값이란 그거죠. 감기의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증세에는요, 환자는 이러이러한 감기 정도인가 보다라고 그걸 추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잠재된 값을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각 약마다 이거는 어떻다라고 적혀 있죠. 약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성분이 어떻고, 이거는 옵저버드 밸류입니다. 그리고 의사 전문가는요, 그거를 가지고 이거는 어떠한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그래서 환자의 정도와 그 다음에 아이템, 그 치료제 정도, 그 잠재값을 서로 알아가지고, 그럼 이 환자한테는 이 아이템, 이런 치료제가 적절하겠다라고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이, 그런 전문가가 바로 의사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죠. 사용자는 잠재값을 갖습니다. 기억력이 어느 정도, 주의력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계산력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치료 컨텐츠도 각각, 이거는 기억력에 관련된 컨텐츠, 주의력에 관련된 컨텐츠, 계산력에 관련된 컨텐츠, 각각 잠재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특정 컨텐츠를 사용했을 때 그 결과는 스코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요, 왼쪽에는 그러면 어떤 그런 인지 게임에 대한 그런 잠재된 값은요, 사람이 플레이했을 때 스코어로 나타나고요. 반대로 그런 특정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력이나 그런 계산력 같은 그런 잠재된 값은요, 특정한 그런 컨텐츠, 그러니까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역시 스코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표상관계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각각 프로세서의 관계 보면은 각각 컨텐츠 레이턴트, 유저 레이턴트가 있을 때 이것들이 각각 이 프로세스에 의해 가지고 사람과 컨텐츠 게임에 의해 가지고 스코어로 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하고 싶은 거입니다. 유저 아이디, 여기서 아이디라고 하는 건 특정 유저라는 거죠. 그다음에 컨텐츠 아이디, 특정 컨텐츠입니다. 두 개를 입력해 가지고 그때 이 스코어가 몇인지 요거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학습시켜 보면 학습 안 됩니다. 그 이유는요, 유저 아이디는요, 그 특정 유저를 지칭하는 번호이지 그 번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번 유저랑 101번 유저, 그러면은 숫자상으로는 101번이 100번보다 하나 커요. 하지만은 그 숫자의 크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크다 작다 관계가 없이 그냥 그 특정 유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 아이디와 컨텐츠 아이디를 입력으로 해가지고 이런 스코어를 예측해봐, 이 데이터는 구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학습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유저의 피처, 이 사람의 성별이라든지 나이든지, 그 다음에 컨텐츠, 이게 플레이가 기억력 관련해 뭐야, 이런 거 넣더라도 이거 학습 안 됩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기억력이 저하된 정도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 컨텐츠, 게임 컨텐츠가 기억력이 어느 정도이다 라는 그런 밸류, 기억력 수준, 컨텐츠의 기억력 정도의 난이도 정도를 입력한다고 그러면은요, 이거는 잘 학습 잘 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는 요거를 사용자 기억력 수준, 그 다음에 컨텐츠의 기억력 난이도라고 했는데요, 얘를 유저 레턴트, 컨텐츠 레턴트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입력으로 하면은 학습이 잘 될 텐데, 사실상 우리는 그 레턴트 값을 모릅니다. 그래서 시도한 방법은 이렇게 했어요. 유저 아이디를 갖고 유저 레턴트 값을 구하자. 그다음에 컨텐츠 아이디를 갖고 컨텐츠 레턴트를 구하자. 그다음에 각각 구한 레턴트를 가지고 스코어를 예측해 보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사용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학습할 때는요, 유저 아이디와 유저 레턴트에 있는 부분을요, 값을 픽스드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아이디, 컨텐츠 레턴트 사이에 DNN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학습시키면요, 요거는 어느 거랑 유사하다는 그 얘기인데요, 어쨌든 컨텐츠 레턴트가 살짝 학습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요, 앞에서 살짝 만약 학습이 되고 수렴이 된다면요, 살짝 학습이 된 컨텐츠 레턴트를 고정시켜 놓고 이번에는 유저 아이디와 유저 레턴트 사이에 여기에 DNN을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유저 레턴트가 살짝 더 학습되고, 또 이거를 이번에는 컨텐츠 쪽, 그래서 컨텐츠 레턴트가 살짝 더 학습되고, 그 다음 이번에 유저 쪽, 유저 레턴트가 또 살짝 더 학습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컨텐츠 레턴트가 더 학습되고 유저 레턴트가 더 학습되고 학습돼서 찾아지고,
계속 이거를 반복하면 결국에는요. 유저 아이디에 해당되는 유저 레턴트, 네, 컨텐트 아이디에 해당되는 컨텐트 레이턴트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고 결국 이 레이턴트 값을 가지고 스코어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밖에서 볼 때는요. 결국 입력은 유저 아이디, 컨텐트 아이디고 그다음에 출력은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냥 유저 아이디, 컨텐트 아이디를 입력을 했을 때 스코어를 출력하는 이런 DNN, 일반적인 DNN, 얘는 학습 안 되고 그랬죠. 그 입출력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델을 사용하면 실제로 학습은 됩니다.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 이름을요, 사이클릭 듀얼 레턴트 피더라고 했고요. 이건 사실상 지금 하나 그림 하나로 그렸지만요, 모델이 두 개가 있고 두 개 모양 똑같아요. 그다음 그래서 듀얼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을 한 번은 컨텐츠를 학습하고 한 번은 유저 쪽 학습한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사이클릭 서로 순환해 가면서 학습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이클릭 듀얼 레이턴트를 입력으로 피딩하는 해서 이걸 CDLF라는 모델이라고 저희는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DLF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그 특정 사용자의 레이턴트 값, 기억력이 얼마나 저하됐어, 그 다음에 계산력이 얼마나 저하됐어라는 그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게임 컨텐츠들에서 이거는 기억력이 얼마나 관여된 게임이야, 이건 계산력이 얼마나 관여된 게임이야라는 그런 레이턴트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은 되게 쉬워집니다. 그럼 이 환자에 대한 레이턴트 값을 찾고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레이턴트 값을 찾으면 이 환자가 이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나온 스코어가 얼마일 것이다 예측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거 여기까지는 AI 모델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디지털 치료제의 그런 컨텐츠를 추천하는데 사용되는 이걸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CDLF 구조는요, 여기에다가 유저 피처들, 뭐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컨텐츠의 피처들, 뭐뭐뭐 이런 것들을 다 추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 설명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벤치마크 해봤더니요, 가장 유사한 게 추천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시스템에 이 페이퍼즈 위드 코드 사이트에 가보면요, 거기 보면 무비 렌즈라고 영화 평가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했더니 한 3개 5위 정도 지금 성능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3개 3위 정도 되면은 발표되면 되는데 이거 살짝 성능은 더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DTX-A에 적용한 예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도인지 장애 환자를 위한 슈퍼브레인 제품에 실제로 이런 AI가 적용이 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상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품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AI 모델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러이러한 게임을 하면은 이 사람은 25초 정도 플레이 될 것이고 한 90점 정도 받을 거야. 그리고 그 게임 컨텐츠가 600개가 있죠. 그러면은 그 600개에 대해서 전부 다 이걸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어떤 기억력이 저하된 사람한테는요, 그 환자한테는 기억력에 관련된 게임이 난이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계산력, 그 다음에 기억력이 좋은 사람한테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기억력이 저하된 환자한테는 기억력에 관련된 컨텐츠를 추천하는데 이게 또 너무나 어려운 걸 하면은 포기하고 도움이 안 됩니다. 너무 쉬운 거 하면은 흥미를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난이도로 이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찾아낼 때 그 스코어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난이도. 그렇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 그런 난이도 소팅이 된 그런 리스트들이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는 뭐냐면요, 600개의 그런 컨텐츠들이 있는데 각각 환자들마다 소팅된 순서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이 컨텐츠를 수행하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서는 지금 이 정도의 난이도였으면 난이도를 조금 높이든지 줄이든지 그런 식의 로지를 통해 가지고 이거 조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이런 컨텐츠 리스트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그 환자한테 맞는 컨텐츠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DTX 요거는 슈퍼브레인 그 덱스 지금 임상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 클리어라고 이명에 대한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역시 이 아까 설명드렸던 그 모델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입니다. 우울증도 우울증에도 역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맨 마지막 제 발표는 제 연락처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랩업을 하면은요. 디지털 치료제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신경과적인 그런 질환 환자한테 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그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디지털 치료제 안에 컨텐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고 그런데 환자별로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려면은 이 환자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추천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AI이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디지털 치료제려면은 반드시 AI가 도입 이게 개인 맞춤하기 위해서 AI가 적용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로안에서는 이런 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확정 임상까지 가고 있는 단계 이렇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말하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그런 관련 회사 홍보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디지털 치료제 얘기하다 보니까 회사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됐네요.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